제 이름은 서강현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올해 쉰돌이고 강원 춘천에서 작은 등산용품점을 하고 있어요. 27년 전 겨울 산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것한테 어깨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것도 밤새 여러 번요. 넷이서 시작한 놀이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넷이서는 절대 밤새 이어질 수가 없는 놀이였거든요. 폭설에 갇힌 산속 대피소에서 잠들면 죽는다는 말을 들어가며 했던 그 놀이 얘기를 오늘 처음 꺼내봅니다. 그때 제가 왜 그 산에 있었냐면요. 대학 산악회 출신들끼리 해마다 겨울이면 한 번씩 모여서 종주를 했거든요. 저는 당시 25이었고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면서도 산을 못 끊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악회 때는 겨울마다 산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하나둘 취직하고 흩어지면서 그 종주가 1년에 한 번 남은 마지막 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는 넷 다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날짜를 못 미루니까 일기가 애매해도 그냥 가기로 한 거죠. 그해 멤버는 넷이었어요. 산악회 왕고참인 32 영석이 형, 제 동기 태식이, 그리고 23 막내 지훈이요. 행선지는 강원도 안쪽의 큰 산이었는데 능선이 길고 교통이 불편해서 겨울엔 사람이 잘 안 드는 코스였죠. 첫날은 날이 좋았습니다. 눈 덮인 능선이 눈이 시리게 환해서 태식이가 필름 한 통을 다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밤에는 능선 아래 바람 죽은 자리에 텐트를 치고 코펠에 눈을 녹여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거기까진 정말 좋았어요. 일이 틀어진 건 둘째 날 오후 2시쯤부터였어요. 서쪽 하늘이 연필로 문지른 것처럼 뿌얘지더니 30분 만에 능선 전체가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시절엔 산에서 휴대전화가 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기상예보도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고요. 영석이 형이 지도를 꺼내 들었는데 바람이 종이를 찢을 것처럼 흔들어 대서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니까 판단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일단 고도를 낮추자 그 생각 하나로 움직였어요. 1시간쯤 치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등산로 표시고 리본이고 전부 눈에 묻힌 뒤였어요. 그렇게 길을 놓치고 헤매다가 해 떨어지기 직전에 능선 아래 안부에서 무인 대피소를 만난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판자벽을 댄 방 하나짜리 낡은 산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옛날에 산림 감시용으로 지어놓고 그대로 버려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이 이상하게 무거웠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잠긴 게 아니라 안에서 누가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것 같았거든요. 영석이 형하고 둘이서 어깨로 밀어붙이니까 어느 순간 그 힘이 탁 풀리듯이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흙바닥에 판자 침상 하나, 녹슨 난로 하나, 벽에 박힌 못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난로엔 땔감이 없었고 저희 버너는 연료가 바닥이라 눈 녹여서 물이나 겨우 만들 정도였죠. 침낭은 넷 중에 둘만 챙겨온 상태였습니다. 짐을 나누면서 무게를 줄인다는 게 하필 그렇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라면 부스러기하고 초콜릿 몇 개, 마가린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넷이서 밤을 버티기엔 우스운 살림이었죠. 젖은 양말을 갈아 신는데 발가락에 감각이 반쯤 없었고 속옷까지 땀이 식어서 몸이 안에서부터 식어갔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벽 틈으로 날려 들어온 눈가루가 흙바닥에서 녹지도 않더라고요. 영석이 형이 랜턴 불빛 아래로 저희 셋을 둘러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오늘 밤엔 자면 안 된다. 저체온증은 잠으로 온다고요. 여기서 넷이 나란히 잠들면 아침에 몇 명은 못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인데 온몸이 젖고 지친 상태로 영하의 밤을 새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밤샘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새벽 2, 3시 고비에는 서 있어도 눈이 감기잖아요. 하물며 영하 산속이면요. 처음엔 노래도 부르고 끝말잇기도 했는데 1시간을 못 가서 다들 말수가 줄었습니다. 지훈이가 서서 졸다가 침상 모서리에 이마를 찍고 나서야 형이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위 기수 선배들이 겨울 비박 때 하던 놀이가 있다. 몸도 계속 움직이고 정신도 못 놓는 놀이야. 형이 산악회 들어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70년대 선배들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모퉁이 걸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었을 텐데 그 밤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미덥게 들렸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불을 끄고 방 내 귀퉁이에 한 사람씩 벽을 보고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벽을 짚으면서 옆 귀퉁이로 걸어가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두드린 사람은 그 귀퉁이에 남고 어깨를 맞은 사람이 벽을 따라 다음 귀퉁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어깨가 어깨를 이어받으면서 밤새 방을 도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귀퉁이가 비어있으면 손뼉을 한번 치고 비었다 하고 외친 다음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그럼 놀이가 한번 끊긴 거고 아무나 정신이 든 사람이 다시 첫 걸음을 떼면 되는 거죠. 형 말로는 이 놀이가 원래 금방금방 끊긴답니다. 끊길 때마다 손뼉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고요. 잠은 못 자고 몸은 계속 움직이고 언제 손이 올지 몰라 신경은 곤두서 있고 잠 쫓는 데는 그만이라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침낭이 모자라는 판이니까 넷이 돌아가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체온 유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이 규칙을 다 설명해 놓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거 함부로 하는 놀이 아니라고 했다더라. 이유는 나도 못 들었고 그 말을 그때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랜턴을 끄니까 어둠이 정말 손에 잡힐 것처럼 두꺼웠습니다. 판자 틈으로 바라무는 소리만 길게 이어지고 방 안에서는 서로의 숨소리가 전부였어요. 제 자리는 문에서 제일 먼 안쪽 귀퉁이였고 벽을 따라 지훈이, 영석이 형, 태식이 순서로 섰습니다. 형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어요. 벽 짚는 손은 오른손, 도는 방향은 시계 방향, 그것만 지키라고요. 첫 걸음은 영석이 형이 뗐어요. 벽을 쓸면서 걷는 소리가 나더니 태식이 쪽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태식이가 걸었고 조금 있다가 제 어깨에 장갑 낀 손이 톡톡 얹혔죠. 저는 벽을 짚고 지훈이 귀퉁이로 걸어가서 어깨를 두드렸고 그런 식으로 놀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솔직히 좀 우스웠어요. 다 큰 남자 넷이 깜깜한 산막에서 어깨나 두드리면서 도는 게요. 그런데 신기하게 잠은 확실히 달아났습니다. 언제 내 어깨에 손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 곤두서 있게 되거든요. 바람이 벽을 때릴 때마다 판자가 오는데 그 소리 사이로 발소리하고 톡톡 소리만 규칙적으로 도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나니까 어둠 속인데도 손버릇만으로 누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영석이 형은 묵직하게 꾹꾹 누르고 태식이는 성질대로 빠르게 톡톡, 지훈이는 미안한 것처럼 살짝살짝이요. 그런데 자정을 넘기고부터 가끔 그 셋 중 누구의 것도 아닌 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는 손이었어요. 뭉친 눈을 어깨에 얹었다가 떼는 것처럼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장갑 낀 손도 아니고 맨손도 아닌 젖은 종이 같은 감촉이 우모복 위로도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지훈이가 장난을 치나 했습니다. 막내라고 분위기 풀어보려고 그러나 하고요. 그래서 제 차례에 지훈이 귀퉁이로 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일부러 옷깃을 슬쩍 잡아봤어요. 두꺼운 우모복이 제대로 만져졌고 지훈이는 낮게 네, 갑니다 하고 벽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장난칠 기운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아까 그 가벼운 손은 누구 손이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졸다가 헛것을 느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그 가벼운 손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꼭 제가 방심할 때쯤이요. 이상했던 건 시간도 그랬습니다. 영석이 형이 가끔 성냥을 그어서 손목시계를 확인했거든요. 형이 낮게 12시 40분 하고 알려주는데 한참을 돌고 또 돌았는데도 다음번엔 1시 5분인 겁니다. 몸은 2시간을 돈 것 같은데 바늘은 25분을 갔다는 게 그 밤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걸음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이 놀이는 한 번에 한 사람만 걷습니다. 나머지 셋은 자기 귀퉁이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벽을 쓸면서 걷는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방 반대편에서 겹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리고 떠난 걸음이 아직 벽을 반도 못 갔는데 맞은편 벽에서도 판자 스치는 소리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박또박했습니다. 사람 보폭으로, 사람 어깨 높이에서 나는 소리였으니까요. 눈보라가 벽을 긁나보다, 쥐가 도나보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 귀퉁이를 지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쥐가 사람 걸음 속도로 사람 높이에서 벽을 쓸면서 방을 돌 리가 없는데요. 그때쯤 태식이 목소리가 어둠 저쪽에서 아주 낮게 넘어왔습니다. 강연아, 방금 내 앞으로 지나간 거 너냐? 저는 제 귀퉁이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 지 한참 된 때였어요. 아니라고 대답하려는데 영석이 형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놀이 중엔 말하는 거 아니다. 형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형은 뭔가를 저희보다 먼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만하자는 말은 형 입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물어보니 형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끊으면 그 다음이 무서웠다고요. 그 와중에도 놀이는 착착 돌았습니다. 톡톡, 걷고, 톡톡, 걷고. 사이가 벌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은 그때 있었어요. 어깨를 맞고 벽을 짚고 다음 귀퉁이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12걸음이면 닿는 거리였죠. 그런데 그때는 16걸음을 걸어도 모퉁이 꺾이는 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벽이 늘어난 것 같았어요. 손바닥 밑으로 지나가는 판자, 이음매가 자꾸만 이어져서 나중엔 그냥 걸었습니다. 겨우 귀퉁이에 닿아서 손을 뻗었는데 거기 서 있는 어깨가 이상했어요. 우무복도 아니고 맨살도 아닌 눈 쌓인 이불을 짚는 것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얹자마자 그 어깨가 아주 천천히 밑으로 꺼졌어요. 사람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바람 빠지듯이 부피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을 떼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방 반대편에서 태식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왜 안 와? 그 순서에 제가 두드려야 할 사람은 태식이었고 태식이는 반대편 자기 귀퉁이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방금 제 손바닥 밑에서 꺼져 내려간 그건 뭐였을까요? 소리도 못 지르고 굳어있는데 제 어깨에 톡톡 하고 손이 얹어서 저는 또 반사적으로 걸었습니다. 누가 두드렸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자리 뒤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방 안에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입 밖에 안 냈을 뿐 이 방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놀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놀이가 도는 동안에는 그것도 규칙대로만 움직였거든요. 걷고 두드리고 제 귀퉁이에 가만히 서고요. 규칙이 그것까지 한 줄에 세워서 데리고 도는 셈이었죠. 멈추면 그 줄이 풀리는 거고요. 태식이가 라이터를 켠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3번 만에야 불이 붙었어요. 불꽃이 서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숨을 참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까지 뚝 그쳤어요. 불빛이 닿기 직전의 문가 귀퉁이에서 뭔가가 몸을 안으로 접어넣는 것처럼 어둠이 한번 출렁였습니다.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냈다 그쪽을 보고 있었고 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뭐였는지 넷이서 끝까지 서로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하니까요. 영석이 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불 꺼라. 불 켜고 하는 놀이 아니다. 라이터가 꺼지고 어둠이 다시 차오르고 누군가의 어깨에서 톡톡 소리가 나고 놀이는 그냥 계속됐습니다. 새벽 3시쯤에 형이 딱 한 번 이제 그만 하고 입을 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이 선 귀퉁이 쪽에서 톡톡 소리가 났습니다. 형은 반 박자쯤 조용하더니 아무 말 없이 벽을 짚고 걸었어요. 그만하자는 사람의 어깨부터 먼저 두드려 버리는 겁니다. 내 차례라고, 마저 걸으라고요.
그때부터 아침까지 그만두자는 말은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4시가 가까워지면서는 놀이가 빨라졌습니다. 어깨를 맞고 새 발작을 떼기도 전에 다음 톡톡 소리가 어디선가 나는 거예요.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쉬지 말라고,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계속 돌라고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돌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놀이인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돌았어요. 지훈이가 우는 걸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크게 흐느끼는 건 아니고 숨에 물기가 섞이는 정도였는데 좁은 방이라 그게 다 들렸습니다. 걔가 선 귀퉁이 쪽에서 아주 작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가 몇 번 넘어왔어요. 누구한테 한 말이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습니다.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선체로 반쯤 졸다가 목덜미에 닿는 찬 숨에 놀라 깨기를 반복했으니까요. 제 귀퉁이 양옆은 분명히 벽인데 그 숨은 꼭 사람 키 높이에서 반뼘 거리에서 왔습니다. 눈을 부릅떠도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 어둠은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종류의 어둠이었거든요. 한 번은 어둠 속에서 방 안의 숨소리에 무심코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어요. 저까지 내쉬면 숨은 4갈래여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한 갈래가 남는 겁니다. 그 남는 한 갈래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들숨하고 날숨 길이가 똑같았거든요. 판자 틈이 파랗게 밝아온 게 6시 반쯤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방 안 어둠이 묽어지면서 서로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엔 다들 귀퉁이에 기대서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놀이는 돌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두드린 손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톡, 톡 2번이요. 눈처럼 가볍고 차가운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어깨에서 떨어질 때 손가락이 하나씩 차례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 손이라기엔 너무 느리게요. 반사적으로 걸음을 때려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희끄무레한 새벽빛 속에 셋이 다 보였어요. 지훈이는 왼쪽 귀퉁이에 쭈그려 있고 영석이 형은 문 옆에, 태식이는 맞은편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넷 다 제자리에 있는데 방금 제 어깨를 두드리고 벽을 따라 멀어지는 걸음 소리만 저벅저벅 들렸어요. 그 걸음은 문 앞 귀퉁이에서 딱 멈췄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는 그 방에서 다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문은 어젯밤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가볍게 열렸고요.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면서 능선을 넘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능선을 넘기 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닫고 나온 산막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검은 문구멍이 꼭 저희를 배웅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뒤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임도에서 제설 작업 나온 산림청 분들을 만나서 저희는 그렇게 산을 내려왔어요. 동상 걸린 사람 하나 없이 넷 다 무사했습니다. 그 밤을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죠. 헤어지던 버스 터미널에서도 그 밤 얘기는 아무도 안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건 한 달쯤 지나서였고 꺼낸 사람은 영석이 형이었어요. 형이 춘천까지 내려와서 소주를 사주더니 대뜸 그러는 겁니다. 강연아, 너 그날 밤 손뼉 소리 들었냐? 못 들었다고 했죠. 밤새 단 한 번도요. 형은 그 한 달 내내 혼자 그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말을 못 꺼냈다는 얘기를 그 형이 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형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냅킨의 볼펜으로 네모를 그렸습니다. 귀퉁이마다 점을 하나씩 찍으면서요. 잘 봐라. 첫 사람이 옆 귀퉁이로 걸어가면 자기가 서 있던 귀퉁이는 빈다.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4번째로 걷는 사람이 가 닿는 귀퉁이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돼. 넷이서 하면 이 놀이는 한 바퀴를 못 돌고 무조건 끊긴다. 규칙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냅킨 위의 네모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형 말대로였어요. 어느 방향으로 짚어봐도 마지막 귀퉁이는 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걸어간 귀퉁이가 비어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뼉 소리도 한 번도 안 났고요. 밤새도록 내 귀퉁이 모두에 두드릴 어깨가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이 소주를 털어넣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우리는 밤새 5이서 돌았던 거야. 저는 그 냅킨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게 서랍 맨 안쪽에 지금도 접힌 채로 있어요. 형은 그 자리에서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첫날 그 문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기억하냐고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고요. 형이 잔을 채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여보내진 걸 수도 있어. 그 말은 지금도 겨울마다 생각납니다. 그 방은 처음부터 머릿수가 하나 모자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넷은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태식이는 그해 봄에 장비를 다 팔고 산을 끊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횟집을 하는데 겨울엔 뒷산 약수터에도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언젠가 전화로 딱 한 번 그날 얘기가 나왔는데 태식이는 지금도 누가 등 뒤에 서면 어깨부터 움츠러든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혼자서 그 산에 다시 다녀왔다고 했어요. 대피소는 철거되고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빈터 눈밭에 서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톡톡 2번 눌리더래요. 지훈이는 그 뒤로 겨울만 되면 저한테 문자를 한 통씩 보냅니다. 형, 방 모퉁이 비워두지 마요 하고요. 영석이 형은 재작년에 먼저 갔습니다. 산이 아니라 병원에서 병으로요. 장례식장에서 태식이를 20년 만에 만났는데 걔가 인사한다고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벽 쪽으로 한 걸음을 뗄 뻔했어요. 몸이 아직도 그 밤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태식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손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이제 어깨는 두드리지 말자고요. 50 넘은 남자 둘이 국화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는데 웃기지도 무섭지도 않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게 창고를 정리하다가 내 귀퉁이가 다 비어 있으면 상자를 옮겨서 한 귀퉁이씩 채워놓습니다. 아내는 정리를 왜 그렇게 하냐고 웃는데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같이 웃어요. 가게에 겨울 손님이 와서 비박 장비를 고르면 저는 지금도 침낭을 하나 더 권합니다. 인원수보다 하나 더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말지만 저한테는 그게 부적 같은 겁니다. 혹시 겨울산에서 밤을 새울 일이 생기면 노래를 부르세요. 잠이 오면 차라리 살을 꼬집으시고요. 사람 머릿수를 맞춰가면서 하는 놀이만은 하지 마세요. 그 놀이는 수가 모자라면 어떻게든 채워서라도 도는 놀이거든요. 27년이 지났는데도 첫눈 오는 밤이면 오른쪽 어깨가 먼저 압니다. 톡, 톡 하고요.